법무부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저번 해에는 그 인지부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소사건 수사 경찰에 대해서 피의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사경찰은 크게 인지부서 경찰과 고소사건 수사 경찰로 나뉩니다. 인지부서 경찰 그리고 고소사건 수사 경찰은 그 실질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해서 인식과 태도가 다르게 됩니다. 그럼 피의자 입장에서는 인지부서 경찰에 대한 수사 대응 방식과 고소사건 수사 경찰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고소사건 수사 경찰에 대한 피의자로서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각 경찰서에 경제팀이라고 있습니다. 경제팀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가 되면 경제팀에 소속된 여러 경찰관 중에 일반적으로 한 명이 담당 경찰관으로 지정이 되고, 담당 경찰관은 먼저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고소보충 진술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소인에 대해서 고소보충 진술을 들은 이후에 담당 경찰관은 피고소인을 소환을 하게 됩니다. 피고소인으로 소환을 당하면 일단은 시간을 좀 넉넉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피고소인을 소환할 때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습니다. 오늘 전화해서 예를 들면 2, 3일 후에 출석을 하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피고소인으로서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것이 고소장입니다. 고소장을 봐야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혐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어떤 혐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알아야지 거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고소장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고소장을 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소한 2주 이상의 시간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을 줍니다. 고소사건 경우에는 그렇게 실적을 위해서 급박하게 피고소인을 부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시간을 달라 그러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를 통해서 고소장을 확보를 하고 고소장을 명밀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고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쭉 적어보시면 머리에서 그 당시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은 1년 이전의 사실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데, 사람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시면 기억이 되살아날 수가 있고 기억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적은 걸 기초로 해서 고소인이 고소장에 적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증거를 기초로 해서 구체적으로 경찰서에서 어떻게 진술을 할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도 다시 한번 적어보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심각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고소를 당한 일이 흔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고소를 당하는 일 자체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당시에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소가 돼서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반
일반인인 경우에는 법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고소를 당했다고 그러면 되게 당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컨트롤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사실관계 정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것이고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법률적인 주장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자칫 잘못하면 기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소되면 제가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무죄율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99%는 유죄가 난다라는 건데 그 무죄율 1%도 변호사가 선임돼서 1%의 무죄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변호사와 같이 출석하는 것이 좋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출석을 해야 되니까 출석하기로 약속한 시간에는 꼭 출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석을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영상 녹화 조사 요청을 하십시오. 영상 녹화 조사 요청을 해야만 조사 당시에 강압적인 조사 분위기가 현출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피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한 것이 조서에 충실히 현출이 될 수도 있고 피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조서에 현출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인지부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때와 동일하게 영상 녹화 조사 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일반적으로 경찰관 분들이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인지부서 경찰관의 경우 실적은 인지하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인지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피의자를 입건하는지 입건된 피의자 중에 얼마나 많은 피의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달리 고소사건의 경우 실적은 크게 세 가지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지, 두 번째는 얼마나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지는 혐의 없는 사람은 불송치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돼야 될 사람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엄정하게 처리를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원인의 인권을 얼마나 잘 보장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원인은 고소인뿐만 아니고 피고소인 그 외에 참고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민원인 내지는 사건 관계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원만하게 내지는 원활하게 형성이 되는가가 세 번째 실적 평가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실적 평가 요소를 보면 인지부서 경찰관에 대한 실적 평가 요소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많이 입건하는가 내지는 얼마나 많이 구속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 실적과 관계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지사건과 다르게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 사실이 진실인 경우도 있고 진실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경찰관의 책임이 아니죠, 그죠? 진실인 경우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될 것이고 진실이 아니거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기소 내지는 불송치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고소사건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피의자를 입건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피의자를 구속하는지는 실적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고소사건의 본질상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옵티머스 사건같이 대형 금융사기든 고소인이 아주 많은 그리고 그게 대부분 실질적으로 피해자분들인 경우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도 좀 예외입니다.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죄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언론에 이미 피고소인의 갑질 내지는 악행 등이 이미 알려져 있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경찰관이 중립적 입장이라기보다는 고소인의 입장 내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일부 실적의 기준이 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소사건 그 수사 경찰관의 경우 그 실적 평가 기준이 신속, 정확,
그리고 민원에 대한 인권 보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경찰관은 굳이 강압적인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인지사건과 같이 고소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수사에 대해서 대응을 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 두 번째는 고소사실이 진실인 경우입니다. 고소사실이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 생각을 고소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경찰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소사건 경찰의 경우에는 자기 실적이 피의자를 많이 입건하거나 피해자를 구속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신속 정확하게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사실에 관해서 차분히 고소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설득을 하면 경찰이 설득이 됩니다. 그럼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신속 정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 방식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과 교감하라 라는 겁니다. 교감을 이게 뭐 부른지는 모르겠는데 라포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경찰과 교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 교감이 있어야 설득이 되거든요. 경찰도 인간입니다. 그러면 교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겠지만 피의자 입장에서 경찰 입장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찰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 경찰관 분들은 박봉에 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민원인들이 경찰관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피의자로서 경찰관의 어떤 입장을 이해해주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아이고 너무 고생하시지요. 그리고 되게 좀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익히고 그다음에 경찰관이 뭐 요청을 할 때 신속하게 그걸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경찰관하고 교감이 생깁니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요. 야, 내 말이 저 경찰관한테 다가가고 있구나. 경찰관과 나의 어떤 감성적인 어떤 교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결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를 가지고 차분히 설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어쨌든 그 수사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사를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감정적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안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검사할 때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제일 좀 그 무서운 사람이 아주 냉정하면서 차분히 이야기를 하고 대질조사할 때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고 차분히 사실만 아주 간결하게 자신감 있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툭툭 뭘 내던져요. 증거를. 이 결정적인 증거.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차분히 경찰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이 법률 전문가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겸손하고 통하는 건데 사실은 뭐 경찰이 법적으로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일반인들보다는 법에 대해서 특히 형사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뭐 형법이나 이런 법학 교수가 아닌 이상 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게 되게 좀 비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섣부른 지식을 가지고 경찰을 가리키려 들거나 그러면 경찰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속으로 피의자를 깔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가벼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태도는 경찰이 법률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사건에 있어 조사받는 과정은 경찰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찰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그런 태도로서 경찰과 교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차분히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 경찰이 법률 전문가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경찰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기에게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호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말에 설득은 또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칼자루를 쥔 사람은 경찰관이거든요. 칼자루를 쥔 사람이 굳이 자기에게 적대감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적대감을 내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진술 시에는 핵심적인 상황에 관해서 간결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보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장하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제출할 때는 경찰이 보기 쉽게 증거 번호를 인덱스로 이렇게 매겨서 제출을 하고 표지에는 각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더 쉽겠죠, 그죠? 그리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나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피의자 신문조서가 복사가 됩니다. 그럼 피의자 신문조서를 복사해서 꼼꼼히 보시고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진술하지 못한 부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으셔서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서 경찰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과 더불어 증거도 같이 제출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고소 사실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해할 수 없게 강압적이거나 또는 고소인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듯 공정하지 못하게 조사를 하거나 또는 경찰관이 선입견으로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조서 어느 부분이라도 좋으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분이 너무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요를 한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경찰관분이 내가 진술을 해도 그걸 조서에 제대로 적어주지 않으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진술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피의자 신문조서 어느 부분에든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소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우선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폭력 사건, 사기, 횡령, 배임, 재산 범죄 사건, 상해 사건 또는 교통범죄 이런 사건에서 합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합의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최선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에서 제일 안 좋은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이 고비만 내지는 이 위기만 넘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고비만 넘기면 앞으로 인생 재밌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합의를 막는 방해물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참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진짜 피해자라면 정말 고통 받았을 것이다. 근데 피해자가 저 정도로 하는 것도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면 합의가 되더라고요. 합의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이 진실이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사실인 부분은 앞뒤 안 가리고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90% 이상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인생을 90% 진실에 걸 것인가 아니면 10% 거짓에 걸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바보 아닌 이상 90% 진실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사기 사건에서 차용증이 있거나 아니면 계좌 이체 내역이 있거나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에서 IP 주소가 있거나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에도 불구하고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부인을 하면 경찰관이 당신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위해서 한 발짝 내디는 게 이게 참 대단하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백하는 사람들은. 제가 검사로 수사를 할 때도 속으로 자백하는 사람 참 그래도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자백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용기가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짓말하기보다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 중에 일부가 진실이고 일부가 거짓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려가지고 경찰 간분에게 이거는 진실인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명백히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 대응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 선임에 관한 것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5천만 원을 넘어서거나 또는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이런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법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면 적절한 해당 법리에 따라서 적절한 증거를 적시적소에 수집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좋은데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 추정입니다. 거의 고소인의 진술 내지는 주장이 진실임을 전제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수사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의 조기 확보, 그리고 DNA, 블랙아웃 이런 어떤 전문적인 사실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적절한 주장이 필요한데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이 강간이든 중강간이든 강제추행이든 중강제추행이든 많은 경우가 고소인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지신하고 기소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 기소를 막기 위해서는 경험 있고 열심히 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소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사 당시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 불복 절차로서 항고, 재정 신청, 대부분에 대한 즉시 항고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복 절차에서 항고 등이 인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처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소가 되어버리면 우리나라 무죄율이 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1년 이상 1심 재판에서 아주 힘든 상황을 거쳐서 아주 힘들게 노력해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검사가 항소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상고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2, 3년 동안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물질적 내지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비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수사 당시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기소를 막아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